제출도 가능하고 블록 세미나도 가능하겠지만은 1년에 한 학기 한 4과목 정도 듣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으면은. 그러면 4과목 전부 다, 두 학기에 걸쳐 8과목을 전부 다를 그런 식으로, 대체하거나, 레포트 대체하거나, 블록 세미나 제체하는 방식으로 다른 것도 아니라 박사학위 과정을 진행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구체적 건 자체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가능한 상태였다? 그 당시에 탄핵 교수로 계신 분, 또 군 법무관으로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마수는 아니지만, 교수 탐나는 대로 오고 리포트 써내고, 그걸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편법이 많이 있었군요. 군 법무관이 그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검찰의 규정도 없었고, 전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도 그러니까. 그러면 마침 교수님께서 서울대 교수시니까 오늘 나왔던 주제 중에 또 하나를 좀 여쭤볼게요. 교수 하다 보면은 이러저런 이유로 논문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외부에 의견서 같은 거 제출도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혹시 외부 재판이라든지 그런 데 관련해서 의견서 제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로펌이나 그런 데서 의뢰를 받아서 제출하기도 하죠. 저에게는 로펌 의뢰가 전혀 안 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가장 로펌이 아니라 쉬운 쪽에서 그렇죠. 로펌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 한다더라도 공무원 횡령 강령 등에 의해 보면은 대가를 받고 강의라든지 평가, 자문, 의견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대가 법인화 되기 이전에는 똑같이 적용됐던 규정이라 보입니다. 교수님도 아마 그런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거나 의견 같은 거 내고 대가를 받으면 소속기관 신고를 하셨죠? 차이나 할수록 이제 그것이 엄격화되고요. 구체화되고, 이전으로 할수록 신고에 대한 의식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2008년, 9년, 10년 이 정도 시점에서는 그게 엄격화돼서 규정도 바뀌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규정에 따르면은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신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이 재판에 관련 의견서를 내고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될 사안이 맞겠죠? 제가 그런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야 고민을 했을 텐데요. 그렇죠. 제가 한 번도 그런 상황에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의 쟁점이나, 규정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니, 교수님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가 법인화 되기 전에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았다신 분입니다. 근데 적용을 아예 받을 필요 없는 상황에 있으면 규정을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시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서울대가 아니라 법인화 되지 않은 다른 국립대 교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결론이 공론화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신보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참고인 한인석 교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은 후보자와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셨죠? 네, 평소에 참고인은 SNS에 사회 현안에 대해 많은 글들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저 말입니까? 예. 네, 그러시죠? 저도 직접 SNS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하루에도 사회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올리시고 계시는 모습을 좀 접하게 되는데요. 7월 22일에 김재현 교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올리셨습니다. 보면 인격적으로 온유 겸손하다. 학생 지도도 지극 정성이고 모두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외유 내강의 성품이다. 개인적으로는 김 교수와 볼 수 없게 되어서 크게 아쉽고 사법부로서는 크게 잘된 일이라는 점에 한 점 의혹이 없다. 라는 김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어떤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토록 좀 확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21년 동안 계속 관찰할 때와 한 바로는 대법관이 되어야 될, 저는 한국 법조 인물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대법관의 하나의 뭐 모델상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대, 경청하는 미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경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주요 뭐 법률가들이 강한 주장, 독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언성을 높이면서 뭐 주장을 세게 하거나, 이런 적이 없고, 그러면서도 맥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6년 후보인데, 말을 놓고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언제나 깍듯이 존중하면서, 지낸 그런 사이였고, 그래서, 그 점에서, 저 신뢰하고 여러 가지 모르는 걸 배울 수 있는 동료를 동산에서 빼앗아가니까, 개인적으로 크게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어떤 판단이 되는 내용들을 올려주셨는데,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가 사고의 폭이 넓고 개방적이므로 개방적 판례를 기대한다는 또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대법관에게 있어서 개방적 사고가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보십니까? 대법관은 새로운 법리를 안정된 토대에서 개척해내는 역할을 많이 요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법 관료제 수십 년 익숙하다 보면 기존의 판례에 그냥 젖어들고 답습하게 되는데, 김재영 교수 논문이나 주장들을 보면 항상 판례를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법학적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결론이 너무 좀 새롭게 좀 도전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활발한 입법 참여 활동과의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입법 활동이라든지, 또 판례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를 이를 답습하거나 안주하는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결들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후보자가 학계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학자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법학적 상상력을 대법관 후보자도 늘 이제 제자들에게 법학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학적 상상력이 실은 사회 저변의 어떤 가치 통념이나 어떤 중요한 것과 조금 괴리될 수도 있는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늘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죠. 그래서 잘 나가기를 바라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주장, 아마 대부분의 새로운 주장이나 여러 논리가 나왔을 때, 이게 뭐야? 하고 무시하지 않고, 예. 그 주장을 열심히 보고 그 주장의 논리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제 계속 여쭙게 되는데요. 연령상으로도 후보군 중 가장 젊은 편인데 대법관 다양성의 여론도 그의 선정에 일조한 듯 하기도 하다라는 또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대법관의 다양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우려 섞인 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주요 현직 대법관 12명 중에 서울대 법대 판사 50대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동질성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의 임명이 이 다양성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구성에서 볼 때, 지금 이제 교수가 한 명도 없잖아요. 이제 교수가 한 명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학교에 이제까지 주장됐던 이론들이 실무로 들어갈 통로를 가지는가 아닌가. 그런 것이 있고, 50대 남자 판사, 하고 부분적으로 겹치지만, 몇십 년도 걸어온 것이 학자로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학자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장이 있어가지고, 실무에 함몰돼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주장점에서 대립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한 요건은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인은 형사정책 및 형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민법만 오랫동안 연구해온 탓에
형사사건의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참고인이 생각하시기에 형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자질이나 능력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그러한 자질이나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그런 형사사건을 취급할 자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생각은 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 그 우려는 마음속에 든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판례를 읽을 때, 판례를 탐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읽을 때, 민사만 딱 보고, 형사 특별은 전혀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판례를, 중요한 판례를 다 알고 있는 토대에서 질의한다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신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어기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습니다. 세 분, 한 분은, 후보자님의 제자로서, 또 동료로서, 또 친구로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공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털과 개털 아시죠? 범털과 개털. 네? 우리나라 국민들 80%가 10명 중에 8명이 우리나라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설문조사 이렇게 나오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 생계형 범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기가 어렵고 특히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생계형 범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잘못을 범하고 감옥소에 가면 내가 잘못해서 왔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수없이 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어 왔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왕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 아니겠습니까? 독일 말로 헬트니스카이트라고 저도 오스트리아 민법을 좀 공부 좀 했는데요. 또 행정부 헌법을 공부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균형 감각에 의해서 정말 소수자, 법의 또 중요한 기능 하나가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정말 이 형평성에 맞게 소수자를 배려하면서 이런 판결을 잘 하시라고 보시는지 김재왕 후보님부터 참고인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는 김재원 교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게 로스쿨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그 이유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 교재 파일을 좀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학기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 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장애가 있으니까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교재 파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께서 제 요청에 이렇게 흔쾌히 응해서 학기 내내 교재 파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겪은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후보자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데, 제가 듣기로 후보자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저 이어서 로스쿨에 들어온 다른 시각장애 학생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를 했던 최영 판사나 이런 장애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물론 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를 볼 때 어떤 이런 장애라든가 다른 소수자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러실 수 있을 분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런 법원에 있어서 판결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당사자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태식